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리걸 레디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법무법인 바른의 변상엽 변호사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과연 이 분야를 수강생분들께 적절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그래도 한 10년 이상 이쪽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컨텐츠 위주로 강의를 하게 되느라고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안 준비하면서 제일 좀 걱정이 되고 했던 게 국내 어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분야가 부동산 PF 분야하고 그 외에 인프라나 에너지 PF 분야하고 조금 양분되어 있고 어떤 계약 관행이나 어떤 거래 구조나 이런 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통합해서 이제 공통분모로 추출하느냐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어떤 서적 같은 데 나오는 어떤 일반론을 설명하면서 양 분야의 공통되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반론 부분이 보다 좀 정확하게 좀 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민간 투자 사업 PF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좀 우리나라에 특수하게 아주 발달된 부동산 PF 분야에서 알아보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사법연수원 때 이제 로펌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로펌 홈페이지를 봤는데 M&A, PF 여러 가지 업무가 나오잖아요. 일반 성무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M&A까지는 알겠는데 PF가 도대체 뭐냐? 좀 저도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연한 기회에 이쪽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크게는 이 제목에서 개념이 도출된다고 합니다. 도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파이낸스, 금융을 제공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특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현금 흐름을 상한제한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금융을 말합니다. 이게 특정 회사에 대한 대출의 측면보다는 특정 사업에 대한 대출의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다른 사업의 어떤 현금이 섞이면 안 되고, 그 사업의 신용위원과 그 사업주의 신용위원으로부터 절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SPC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계좌 같은 것도 현금이 섞이지 않게 대주단 통제하에 계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환 재원이 장래의 현금 흐름입니다. 직접적인 자산을 담보로 토지나 건물의 근저당 바로잡는 약간 그런 측면보다는 장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에서 생성된 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 PF 같은 경우면 PF된 자금으로 건축된 건축물 이런데 담보로 제공되는 게 금지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 자산도 당연히 담보로 제공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담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장래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유형을 보면 준공 후 장기간 운영되는 운영 수익 같은 걸로 발생되는 경우하고, 준공 후 분양으로 바로 매각되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 사업의 어떤 도로 사업 같은 걸 생각하면 가장 편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을 가는 신공항 하이웨이 같은 경우 장기간 예를 들면 30년간의 어떤 운영 수입 통행료 받은 걸로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런 성격이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PF의 모습이고요. 부동산 개발 사업 PF 같은 경우는 준공 후 바로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매각이 이루어져서 현금 흐름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부동산 PF의 경우도 임대 사업의 경우는 계속 임대료로 상환하는 그런 방식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 프로젝트 금융의 대상 시설은 어떤 거냐? 참으로 이게 다양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뭐 주택, 공동주택이죠. 아파트를 말하고 상업시설, 뭐 호텔, 최근에는 물류창고 PF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골프장, 뭐 이런 테마들을 다 갖고 있고, 이런 시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개별 어떤 근거 법령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섹터를 주로 이제 뭐 세층, 저희 필드에서 말하기는 이제 부동산 PF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인프라 이쪽인데, 인프라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도로, 철도, 항만, 환경시설 뭐 이런 게 있고, 또 학교, 관사, 뭐 병영시설. 이것도 그 세부적으로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 주로 이제 민간 투자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SOC PF, 뭐 인프라 PF, 뭐 이렇게 좀 약간 영역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인 어떤 발전소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뭐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시설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도 이제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부동산이 그 상당히 많은 시장에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인프라 에너지는 사실 그거를 담당하는 분들이 비슷한 분들이 하고, 어떤 또 다른 대체 투자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양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이 뭐냐?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상환 청구 제한 금융이라는 거와 이제 그 SPC를 이용한 구조화 금융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 목차는 뭐 제가 정리한 목차는 아니고요.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서울대학교의 박준 교수님과 이대의 한민 교수님이 쓴 그 책을 보니까 보통은 이 상환 청구 제한 금융이라고 하지 않고 비소구라는 그 금융을 비소구 내지 뭐 소구권 제한 금융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넌 리커스 리미티드 리커스를 직역해서 그렇게 썼었는데, 사실 그게 딱히 와닿지 않았는데 이 용어가 저는 참 좋은 용어 같더라고요. 그 의미를 보면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이제 해당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 흐름을 상환 재현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의 어떤 사업주 개인에 대한 뭐 자연이면 개인이겠고, 그 법인이면 뭐 회사가 되겠죠. 그 스폰서 사업주의 어떤 상환 의무와 책임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뭐 넌 리커스 또는 리미티드 리커스 파이낸싱이다, 이렇게 뭐 특징으로 이게 어느 문헌에서나 이렇게 적시되고 있고요. 이렇게 그 미래 현금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해당 사업이 사업성이 어떠냐, 사업성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할 때 그 회계사님들이 엑셀로 뭐 재무 모델 같은 걸 만들어서 뭐 민감도 분석 같은 걸 해서 뭐 수요량이 얼마일 때 뭐 수요량별로 원리금 상환 가능성 같은 거를 계속 테스트하면서 뭐 대출 금액도 산정하고 금융 조건을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상환 청구 제한 금융이 뭐 특징이라고 얘기는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완공 보증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신용 보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장 뭐 단순하게는 뭐 지급 보증부터 뭐 채무 인수, 뭐 책임 준공, 자금 보충 여러 형태의 어떤 신용 보강을 하는 게 국내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 SPC를 이용한 뭐 구조화 금융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업의 현금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차주가 되는 그 대출의 차주가 되는 회사가 그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면서 여러 사업을 해서 그 프로젝트 간의 현금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업만을 담당할 SPC를 설립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미래 수익에 대한 권리라든지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창출하는, 매출을 창출하는 그 계약액상의 어떤 권리, 그리고 그 프로젝트로부터 건설되는 어떤 사업에 대한 자산을 담보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사업주의 신용 위험으로부터는 절연하도록 그 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국내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뭐 신탁 구조를 특히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신용 위험하고
절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국내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PC를 뭐 설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시행사가 직접 차주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로는 그 인프라나 에너지 쪽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좀 더 이제 합당한 그런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금융과 일반 기업 금융이 어떻게 다른가? 그 아까 말씀한 그 개념 요소에서 이게 도출되는 어떤 특징들이 여기 다 반영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한 어떤 여신의 기초가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캐시플로우고 일반 기업 금융은 그 해당 기업의 모든 재산과 그 향후의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금융은 아까 말씀한 대로 SPC를 설립하게 되고요. 기업 금융은 그 실체가 있는 회사가 바로 차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그 책임 재산 담보의 근거가 되는 그 재산들도 프로젝트 금융 같은 경우는 그 해당 프로젝트의 자산 또는 해당 프로젝트 관련 계약에서 나오는 매출에 한정이 되고 그 사업주에 대한 청구는 제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 금융은 그 기업이 가진 모든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뭐 담보로도 바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기업 금융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기업이 가진 뭐 예를 들면 사옥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적인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예를 들면 뭐 대표이사나 대주주 경영진의 뭐 연대보증 같은 게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는 프로젝트에서 아까 생성된 어떤 건축물, 설비 같은 자산, 그리고 어떤 그 사업 관련 계약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계약상의 권리와 지위가 되겠고, 또 프로젝트 예금 계좌에 대한 담보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렇게 별도로 그 SPC를 설립을 해서 여러 그 회사들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금융 구조가 프로젝트 금융은 이제 복잡하고 일반 기업 금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신 금액도 그 대출 금액이죠. 그 결정함에 있어서 프로젝트 금융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자체의 어떤 사업성, 물론 그 실질 사업주의 어떤 신용도 안 보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우선이 되겠고요. 그 일반 기업 금융 같은 데는 그 기업의 신용도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 비용, 이 거래 비용이 이제 프로젝트 금융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계약이 층층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 거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뭐 자문기관도 많이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리스크를 정확히 뭐 측정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장기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자율이 좀 높게 됩니다. 반대로 이 기업금융은 그 절차도 간략하고 부대 비용도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 뭐 따지고 보면 그냥 그 일반 그 은행 지점에 가서 시설자금 대출로 뭐 기업이 가진 기업금융으로 그냥 그걸 담보로 제공하고 그 계약서를 쓰는 거는 뭐 거기 있는 약관에 따라서 그냥 써서 하면 되는 거지만, 프로젝트 금융을 하게 되면 그 변호사, 회계사가 반드시 그 개입을 해야 되고, 또 변호사가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런 자문료 같은 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상당히 뭐 작은 부분이고요. 뭐 금융기관이 그 대주단 모집에 대한 어떤 대가로 금융 주선 수수료, 자문 수수료 이런 게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거래 비용에 있어서는 그 일반 기업 금융이 더 훨씬 더 저렴하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금융의 어떤 그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이제 오프 밸런스 시트 거래, 그러니까 그 장부에 이제 기재되지 않는다. 회사를 따로 설립하기 때문에 원래 사업주의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다. 이게 그 주된 특징으로 이제 그 교과서적으로는 되게 설명이 되는데, 이게 뭐 연결 회계나 이런 걸로 해서 뭐 계열회사 관계나 있거나 이러면은 또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상대적인 내용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일반 기업 금융과의 어떤 차별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어떤 거래 구조,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거래 구조는 사실 어떤 가장 복잡한 형태를 상정해서 그 거래 구조를 여기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금융거래와 법이라는 책에서 제가 했는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SPC를 설립해서 그 SPC가 그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사업주가 SPC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자를 해서 프로젝트 SPC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 제공자라고 되어 있지만 뭐 대출, 사채, 뭐 여러 타인 자본 조달의 형태가 있겠지만 주로 대출이겠죠. 그래서 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 대출 약정을 체결해서 돈이 이렇게 투입이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SPC로 투입이 되면 프로젝트 SPC는 또 그 공사도급 그 계약의 수급인과 이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여기 공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시설물이 이제 준공이 되겠죠. 준공이 되면 거기서 이제 그걸 거기서 나온 그 생산물을 이제 생산물 구매자한테 이제 판매를 해서 이제 현금 흐름이 여기서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또 그 반면에 또 어떤 원재료 공급자로부터는 그 시설물이 어떤 원재료가 필요한 시설이면 원재료 공급자한테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고 운영사한테 또 전문 운영사한테 운영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현금 어떤 유출의 요소가 되겠죠. 유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남은 수익을 갖고 결국은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뭐 개입하는 구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민간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 협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뒤에 보면 됩니다. 그거를 뭐 컨세션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이제 양어 계약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뭐 그 프로젝트 SPC와 정부 사이에 이렇게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이제 뭐 사업 시행권을 부여하고 거기서 어떤 운영권을 부여해서 운영 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몇 년간의 기간을 보장해주는 뭐 그런 내용이 전형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여러 파티가 그리고 또 모든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는 이제 시설물이 그 장기간에 걸쳐서 운영돼서 운영 수입으로 상환되는 걸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리스크가 큰 게 건설 기간에 이제 준공이 정확히 되느냐 이게 가장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건설 기간 중에과 운영 기간 중에 이제 보험사랑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전통적인 어떤 PF의 거래 구조인데요. 사실 이렇게 뭐 많은 특히 뭐 원재료 공급자, 정부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 어떤 사업은 사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해외에서 뭐 자원 개발을 한다, 광산 개발을 한다,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정부하고도 이제 컨세션 어그리먼트가 있어야 될 거고 그걸 뭐 채굴해서 그 사갈 사람과의 오프테이크 계약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가동을 위한 또 원재료 공급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설비 가동을 위해서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보면은 보통은 뭐 부동산 PF 사업 같은 경우는 원재료 공급자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의 보면 되겠죠. 운영사가 뭐 조그만 소수선 대수선을 하면 될 것이고 국내에서 이거 갖고 유사한 사업을 찾자면 약간 폐기물 사업 PF가 요거하고 좀 유사한 어떤 구조를 띈다고 볼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 같은 걸 이제 위탁을 하면 그 처리에서 나온 어떤 고용 연료 같은 거 내지 뭐 그걸로 뭐 발전을 하거나 뭐 스팀을 만들어서 스팀을 팔거나 뭐 전기를 팔거나 뭐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 형태에서는 요 그림이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 뭐 여기 있는 그림의 어떤 당사자들이 다 등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자에 대해서 다시 뭐 그림이 아니라 이제 설명이 되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주는 그 프로젝트 SPC를 설립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사업 수행의 어떤 주체이고요. 뭐 대규모 컨소시엄, 대규모 프로젝트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로 뭐 국내 뭐 민간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건설사, 운영사, 그리고 금융기관 뭐 이런 데서 뭐 건설 출자자, 운영 출자자, 재무 출자자 해서 뭐 자기들끼리 이제 뭐 주주 협약, 주주 간 협약 같은 걸 체결한 후에 SPC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SPC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서 출자한 어떤 그런 법인이 되겠고, 각종 계약의 주체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차주로서 돈을 차입하는 어떤 그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금융 제공자, 뭐 그 여러 그 금융 제공의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 금융 제공자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주로 뭐 대주로서 대출을 제공하는 게 가장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단독 대주가 아니고 여러 대주가 이제 신디케이션 형태로 대주단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금융 제공자는 이렇게 대주 형태로 그 타인 자본을 대출 그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자본, 그러니까 그 재무적 출자자로서 또 이제 출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죠. EPC 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EPC라고 해서 이제 설계, 조달, 시공을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는 모두 그 한 회사가 담당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뭐 대주 입장에서는 그 기술적인 어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을 만한 어떤 EPC 업자에게 설계, 조달, 시공을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턴키 계약으로 하고 확정 가격 일괄 도급 계약에 의해서 어떤 공사비 증액 가능성을 방지하고 바로 이제 그 키만 돌리면 바로 운영이 개시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어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EPC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유능한 어떤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어떤 중요한 어떤 사업의 성패를 담당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또 설계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발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그리고 이 조달 같은 경우는 그 설비 자체, 뭐 발전소라든지 뭐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실제 그 건축 행위보다는 그 설비 설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자재, 뭐 태양광 블레이드라든지 뭐 풍력의 블레이드라든지 뭐 태양광 뭐 모듈이나 인버터라든지 이런 원자재 조달도 더 중요한 역할인데, 뭐 그것까지 그 사람들이 다 생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런 게 조달 부분이 상당히 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생산품 구매자는 그 시설이 준공돼서 그 수입을 창출시킬 수 있는 어떤 생산물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